아침에 이것 하나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국립의과대학에서 300편이 넘는 논문을 검토한 뒤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와 예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막연하게 무서운 질환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국내에서도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해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새롭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더 많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침이라는 시간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쉽고 수면 중 탈수 상태가 겹치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뇌경색이 나타날 때의 신호를 미리 알고 그 증상이 보이는 즉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뇌경색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나요? 사실 뇌경색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 아테롬혈전성, 뇌경색, 그리고 심원성, 뇌색전증입니다. 지금부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이 유형은 뇌의 큰 혈관에서 갈라져 나온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힘이 빠지거나 한쪽이 저리는 증상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혈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손상 범위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아테롬혈전성 뇌경색입니다. 이 유형은 뇌 안에 있는 비교적 굵은 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이 굵은 만큼 막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 증상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원성 뇌색전증입니다. 이 경우는 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같은 다른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이동해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아테롬혈전성과 마찬가지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뇌경색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막상 내가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뇌경색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병 후 4시간 30분 이내라면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발병 후 24시간 이내라면 혈관 내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기구를 혈관 안으로 넣어 막힌 부분의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흡입하여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의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검사와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경색의 초기 신호를 미리 알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아침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첫 번째는 평소처럼 걷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이나 거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걸음이 자꾸 꼬이거나 한쪽 발만 앞으로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잠이 덜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라면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이러한 편측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침 신호는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린다면 단순한 피로나 저림이 아니라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 직후 일시적으로 손이 저리거나 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쪽 손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컵을 떨어뜨릴 것처럼 심하게 떨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뇌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뇌경색에서는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젓가락질이 평소처럼 되지 않거나 작은 물건을 짚는 동작이 어색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이 몇 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안심해도 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뇌경색으로 진행되기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컵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거나 특히 한쪽 손에서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세 번째는 평소처럼 양치질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침마다
당연하게 반복해온 습관이 바로 양치질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이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를 닦을 때 한쪽만 계속 닦게 되거나 칫솔을 움직이는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끊기는 느낌이 들거나 중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입안을 상처내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입안의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야 하는 매우 정교한 동작입니다. 따라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원활하지 않으면 이 익숙한 행동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침 시간에는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상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네 번째는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외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단추를 채우는 동작은 손끝으로 작은 물체를 짚고 반복적으로 정밀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신경과 근육이 정교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전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이러한 복잡한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추뿐만 아니라 지퍼를 여닫기 힘들거나 작은 파우치를 제대로 열고 닫지 못하거나 이름표를 제대로 달지 못하는 등의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본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에게서 발견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도 일상적인 손동작의 변화는 초기 신경학적 이상 신호로 보고 조기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견했다면 단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다섯 번째는 얼굴이 좌우로 비대칭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게 되시죠. 그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보이거나 눈뜨는 크기가 좌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을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뇌경색이 발생하면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얼굴 신경이라는 뇌신경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증상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평소와 얼굴이 다르다고 말해준다면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평소에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평소 얼굴을 기억해두고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여섯 번째는 말이 평소처럼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가족과 나누는 짧은 인사, 오늘 몇 시에 돌아올지 묻는 간단한 대화, 이런 일상적인 말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뇌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셨다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타카라는 소리를 또렷하게 발음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입술과 혀목의 움직임이 모두 필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신경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 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발음되지 않는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우리 몸에 가장 큰 부담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도 쉽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들을 의료 현장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방법은 기상 직후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뇌경색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뇌경색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특정한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류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감 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람을 끄자마자 급하게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혈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혈관에 강한 부담이 가해지며 특히 가느다란 뇌혈관은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깊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몸을 서서히 일으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을 통해 약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상 직후의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잠만 잤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 체중의 약 5%가 아닌 0.5%에 해당하는 수분이 손실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이거나 평소 활동량이 적은 분일수록 이 탈수 상태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에 탈수를 해소하면 아침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적합합니다. 또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전해질도 함께 손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료나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상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행동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뇌경색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확실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바로 외출하셨던 분이라면 내일부터는 꼭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혈관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깊게 호흡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 행동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아침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혈압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혈류와 근육의 움직임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와 심장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시계라고 불리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따라 아침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와 서울대병원에서 참고하는 자료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아침은 자율신경이 전환되는 시기이자 몸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가해지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 뇌혈관에 부담이 가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면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불 속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천천히 하는 깊은 호흡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혈관을 서서히 깨워주면서 몸이 안전하게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하루 동안의 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뻗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가볍게 안아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단 몇 분의 변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약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약 7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이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약 10mm 수은주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실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단 3분이면 충분한 건강 습관입니다. 내일부터라도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4번째 방법은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병원에 가서 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의료계에서는 집에서 측정하는 아침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뇌졸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습관 질환이 고혈압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혈압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혈압이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가장 크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이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면 혈관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이나 밤에만 높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집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면 고혈압입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놓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실제 대규모 연구에서도 가면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과 같은 자세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지 않고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번만 측정하기보다 가능하다면 2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를 노트나 휴대전화 기록 앱에 꾸준히 남겨두면 자신의 혈압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기도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혈압이 정상인데 굳이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약 30%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몸이 좀 피곤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과와 동맥경화의 진행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매일 아침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습관이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진료실 혈압보다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도 반복적으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수치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 혈압 측정은 단순히 건강해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매우 강력한 뇌경색 예방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혈압을 측정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몇 분의 행동이 앞으로 10년 후에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혈압계를 한번 손에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5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시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몇 번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습관이 뇌경색 위험을 서서히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결식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하로만 아침을 먹는 사람은 뇌경색으로 인한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량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동과 호르몬 균형의 불안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 금식 상태를 유지한 뒤 아침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혈당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혈압 상승, 혈관 손상, 그리고 뇌경색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될까요?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빵이나 달콤한 음료만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오히려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이나 오트밀과 같이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에 계란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채소나 과일 해조류를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압과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과 뇌혈관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이라면 꼭 완벽한 식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와 요거트, 견과류처럼 간단한 조합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면서 하루 동안의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 리듬이 깨지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뇌경색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혈관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바쁘고 식욕이 없더라도 한두 입이라도 좋으니 무언가를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6번째 방법은 치실을 활용한 구강 관리입니다. 치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충치 예방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치실 사용이 단순한 구강 위생을 넘어서 뇌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을 유발하는 치주 질환이 매우 흔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80%가 다양한 형태로 치주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단순히 입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주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뇌경색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입안의 문제가 혈관과 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잇몸 염증 부위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치실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지만 치실을 사용하면 이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실을 사용할 경우 플라크 제거율이 약 30%에서 40%까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바쁜데 치실까지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실 사용은 단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때문에 기상 직후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잇몸 출혈과 염증이 적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치주 질환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면서 구강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의료 현장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에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은 단순한 구강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닥의 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입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뇌혈관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물 한 잔과 함께 치실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7번째 방법은 두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유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식품이지만 뇌경색 예방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구조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경색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두유가 뇌경색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두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소 마시는 커피나 차에 두유를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평소 우유를 넣어 드셨다면 그 대신 두유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꾸준히 두유를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마실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아침 한 잔의 음료를 두유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8번째 방법은 생선 중심의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생활을 돌아보면 육류 위주의 식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맛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선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에는 APA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생선에 포함된 이러한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뇌졸중 예방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는 뇌졸중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 심장 관련 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도 뇌경색 예방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류 중심의 식사에서 벗어나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면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신호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발생 이후 치료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뇌경색이라는 위험한 질환을 충분히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와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어르신들께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은 물론이고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까지 한 가지 말을 반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하니 반드시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말이 사실은 큰 오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꾸준히 먹어온 그 풍성한 식사가 오히려 지금의 혈당 불균형을 만들고 뱃살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게 만들며 심지어 간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생리작용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아침을 먹지 않거나 첫 식사를 늦추는 것이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난 건강관리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의 건강을 다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면 몸이 쉬고 모든 기능이 멈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순간 몸속에서는 특히 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야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매우 분주하면서도 동시에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 시간과 그 전후의 공복 시간을 합치면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을 자연적인 공복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심장의 박동과 호흡, 그리고 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간은 저장해 두었던 글리코겐을 천천히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바꾸고 그것을 몸에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공복 상태로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면 보통 마지막 식사 이후 약 12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을 몸속에 있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청소팀은 공복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세포 내부에 쌓여있던 낡고 손상된 부분, 심지어 변형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까지 모두 수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건강한 세포 구성으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이자 노화를 늦추는 핵심 기전입니다. 동시에 이 12시간은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몸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없애고 싶어 하는 복부와 허벅지에 쌓여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 6시나 7시쯤 눈을 뜨자마자 빵 한 조각을 급하게 먹거나 달콤한 두유 한 잔을 마시거나 혹은 죽 한 그릇을 들이킨다면 과연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한 입만 들어가도 혈당은 즉각 반응하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은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묵묵히 일하고 있던 세포 청소 시스템은 즉시 작동을 멈추고 자가 회복 과정은 순식간에 중단됩니다. 동시에 지방을 태우던 시스템도 바로 꺼지게 되고 몸은 방향을 바꿔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원래 당신의 몸은 깊은 해독과 회복을 시작하려던 상태였는데 단 한 번의 아침 식사로 그 모든 과정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고치기 위해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놓고 겨우 몇 분 일하게 한 뒤 갑자기 내쫓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절대 제대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대사 전문의들이 가장 고민하는 핵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정상적인 사람의 인슐린 수치는 하루 주기 중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방을 태우도록 허락된 일종의 녹색 신호가 켜진 순간입니다. 동시에 성장 호르몬 수치도 비교적 높아져 있어 몸이 회복과 연소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아침 식습관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강한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소화가 빠른 음식일수록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방 연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자물쇠처럼 지방세포를 꽉 잠가 분해를 막고 남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방으로 축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0시나 11시쯤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간식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아침에 섭취한 음식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일종의 반동 저혈당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뇌는 즉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 또다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먹을수록 더 빨리 배고파지고 배고플수록 더 많이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인슐린 수치는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음식 섭취량이 많지 않아도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특히 복부 지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당뇨병, 지방간,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호 의사님, 저는 아침을 아주 담백하게 먹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제 우리의 일상 아침 식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골목이나 전통시장을 걸어보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아침 메뉴가 무엇입니까? 김밥에 계란을 넣은 간단한 식사 고기만두나 야채만두 혹은 죽에 장아찌를 곁들인 식사입니다. 조금 가볍게 먹는다고 하면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팬케이크나 베이컨 계란을 곁들인 뒤 달콤한 밀크티나 두유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은 오트밀이나 잡곡 또는 당이 들어간 요거트와 과일 주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사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음식들은 거의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두 고탄수화물 식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담백해 보이는 흰죽이나 쌀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진 쌀은 이미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섭취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가 설탕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오트밀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나 토스트, 찐빵, 만두류 역시 대부분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져 몸속에 들어가면 곧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달콤한 팬케이크나 당이 첨가된 두유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설탕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혈당은 순식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평온하던 강에 갑자기 거대한 홍수가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홍수를 막기 위해 몸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고 가는 원래 해야 할 해독 작업을 중단한 채 과도한 당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당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되어 가네 쌓이거나 복부 내장 주변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는 또 하나의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극심한 졸림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앉거나 집에서 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뇌안개 현상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정신과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김준호 의사님, 그렇다면 탄수화물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빵이나 밥은 안 먹고
계란 2개에 베이컨 몇 조각 정도로 단백질과 지방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튀김이나 밀가루 위주의 아침 식사에 비하면 계란 위주의 식사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절반만 이해하신 것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을 뿐 여전히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식후 인슐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계란이 유발하는 인슐린 분비량은 빵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어떤 형태든 음식이 들어가고 열량이 공급되는 순간 인슐린은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지방 연소는 차단되며 자가 회복 과정 역시 멈추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섞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에 고기와 빵을 함께 먹거나 베이컨과 계란이 들어간 전을 먹거나 혹은 고기, 국수 같은 식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생리 현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올 때 인슐린 반응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 되는 것처럼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 조합은 단독으로 탄수화물만 먹거나 단백질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인슐린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흔히 균형 잡힌 아침 식사라고 알려진 구성, 예를 들어 토스트 한 장에 계란 하나, 그리고 우유 한 잔 같은 조합은 호르몬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사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오전 내내 인슐린 수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고 그 결과 몸은 단 한 번도 지방을 태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한 그램의 지방조차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아침 공복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청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인슐린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승폭은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이나 대사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아침 공복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아침 식습관을 유지해왔다면 몸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쌓여 있을까요? 사실 어떤 증상들은 이미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아침 식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함유성 부종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인슐린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더 많이 재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수분이 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낮아지지 않는 한 이 부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염증입니다. 잦은 식사와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상태는 몸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관절이 쑤시거나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혈중 페리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팔다리가 마른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성 비만입니다. 과도한 과당과 포도당이 근육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 간과 복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대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방 간의 주요 원인은 지방 섭취가 아니라 과도한 당과 탄수화물 그리고 잦은 식사입니다. 남성의 경우 장기간 높은 인슐린 상태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켜 탈모나 전립선 비대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이 난소를 자극하여 과도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생리불순, 여드름 증가, 체모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신호가 바로 야간 배뇨입니다. 밤에 2번, 3번 많게는 그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몸은 남은 당과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 식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대사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불안감과 수면 장애가 쉽게 나타나고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며 결국 지방 축적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을 반드시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 체중이 한때 99kg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건강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먹고 설탕을 넣은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쯤이 되면 머릿속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가 둔해졌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뇌안개였습니다. 진료를 하다가도 환자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있었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간호사의 작은 실수에도 괜히 짜증이 올라왔고 무엇보다 늘 피곤했습니다. 그 피로는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대사의학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연구 이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아침을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식사 패턴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 식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하루 2끼 점심과 저녁만 먹는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식단 제한도 무리한 운동도 없이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84kg까지 내려갔습니다. 총 26파운드를 감량한 셈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복부 지방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신 상태였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오전 시간 동안 머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아졌고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멍해지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고 감정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정고가 되어도 극심한 허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게 휴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간이 비로소 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처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침을 당연하게 먹어온 분들에게 갑자기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자 습관에서 오는 심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빵이나 토스트 튀긴 음식 위주의 아침을 드셨다면 내일부터는 삶은 계란 2개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처럼 탄수화물을 줄인 식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가 낮아져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사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침 7시에 식사를 했다면 다음 날은 9시까지 미루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블랙커피나 무가당 녹차를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은 실제로는 수분 부족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점차 아침 시간을 10시, 11시로 늦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심과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식사를 전거나 오후 1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루 식사 시간이 제한되며 대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짜 배고플 때만 먹는 것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지는 경우는 실제 배고픔이지만 단순히 입이 심심하거나 시간에 맞춰 먹고 싶은 경우는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마시고 잠시 기다리면 대부분의 허기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집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한 저혈당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식사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가 오히려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건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양 과잉의 시대에는 한 끼를 줄이고 간에게 휴식을 주며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지방간이 점차 개선되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며 부종과 야간 배뇨, 만성피로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몸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 단 1시간이라도 아침 식사를 늦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간을 쉬게 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시거나 직접 실천해보신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